예, 4주차 이제 2차 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주차는 계속해서 이제 우리 쓰기 전 단계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자료 수집과 이제 개요의 일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에서 살펴볼 내용은요. 첫 번째로 이제 자료 수집을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든 감상문을 작성하든 우리 자료 수집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개요의 개념, 뭐 개요의 역할 이런 것들도 살펴보고 이제 개요의 유형 가운데 한 두 가지 유형 정도를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예, 쓰기 전 단계에서 이제 주제 문장이 작성이 되고 나면, 주제 문장이 정해지고 나면, 우리가 그 주제에 부합하는 어떤 자료들을 좀 모을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료 수집이 이제 선행되어야 되는데,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도 자료 수집이 좀 필요해요. 따지고 보면, 자신이 뭐 직접 썼던 뭐 어떤 글들, 자신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 혹은 뭐 가족과의 인터뷰, 친구와의 인터뷰,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 굉장히 좀 쉽게 자기소개서를 또 작성할 수 있으니까 그렇겠죠. 또 만약에 나중에 감상문을 쓰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영화를 보고 감상문을 쓰게 되었을 때 오로지 여러분의 생각이겠지만 또 추가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문가의 의견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전문가의 어떤 블로그 이런 것들을 좀 참조하셔서 자신의 생각과 비교 대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글을 쓸 때 좀 착각하는 게 뭐 내 머릿속에서 온전히 다 나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전 착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이 읽어야지 또 많이 자료를 조사해야지 내 생각이 보다 더 차별화될 수 있고 잘 정리가 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자료 수집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자료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겠죠. 문헌 자료, 책 같은 것, 뭐 고서 이런 것들이겠지만 뭐 일반적으로 문헌 자료라고 하는 것들은 뭐 읽을 거리들 전부를 다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모든 읽을 거리들, 예, 뭐 도서관에 가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을 말하죠. 두 번째로 이제 시청각 자료, 예, 뭐 유튜브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입수할 수 있는 자료들. 굉장히 요즘은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가 있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검색하셔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발표를 준비한다든가 뭐 이럴 때 보면 어떤 인터뷰라든가 전문가들의 어떤 전문가들과의 어떤 인터뷰 자료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한 경우들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들, 설문들을 이렇게 조사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내가 뭐 발표를 준비한다든가 내가 감상문을 쓰는데 이것과 유사한 선행 자료들을 좀 조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들을 조금 구분을 하고요. 그러니까 팩트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하지 않다 보니까 가짜 뉴스들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아니면 가짜들을 가지고 와서 진짜가 아닌 진실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와서 활용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서 예, 항상 우리는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들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자료들 중에서 내가 사용 가치가 있는 것 혹은 사용 가치가 없는 것들을 조금 구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용 가치가 없는데 가지고 와 가지고 막 양만 늘려서 이렇게 글에 활용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들, 사용 가치가 있는 것들을 골라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자료를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내 생각과 비교할 것인지 아니면 대조할 것인지 이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겠고요. 비판할 자료인지 아니면 내가 나의 어떤 적절한 근거로 활용할 자료인지 이것들을 선택하셔야겠죠. 이렇게 이제 자료 수집이 끝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어떤 개요들을 작성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개요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개요는 이제 계속 말씀드렸듯이 글 전체의 설계도이므로 개요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글을 쓰는 과정과 글의 체계가 이제 달라집니다. 글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는 여러 주장들과 다양한 내용들이 섞여 있어서 이것들을 이제 체계화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개요 짜기는 이제 이런 산만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글의 내용들이 서로 관련을 맺고 있는지 뭐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게 개요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서로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부분과 전체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바로 개요입니다. 따라서 이제 개요 작성은 생각을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개요는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주제에 어긋나지 않게 유지해주는 어떤 그런 기능을 합니다. 개요의 아주 이제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개요를 작성하지 않고 글을 작성하면 글의 분량과 형식에서 주제와 어긋나는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요는 글의 이제 근거나 주장의 체계를 이제 확립하게 해주며 글 전체의 내용과 주제의 연관성을 이제 일관된 어떤 흐름을 유지하게 해주는 어떤 그런 기능들을 합니다. 그래서 좀 기억해 두어야 할 게 개요의 기능은 이제 글의 일관성을 부여해준다, 유기적인 구조를 갖추게 해준다, 글쓴이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게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요를 작성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개요는 이제 항목화하여야 합니다. 그죠? 항목화라고 하는 것은 큰 범주 아래에 이제 어떤 것들이 배치되어 있는 하위 범주가 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위 범주들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큰 범주 아래에 해당하는 하위의 내용을 이제 배치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배치하는 것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을 준비하면서 많이 이런 것들을 해보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개요를 작성할 때 각 항목의 관계들을 설정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고려되어야 됩니다. 각 항목 간의 어떤 관계가 잘못되면 글 전체의 이제 균형이 좀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 설정을 위해서 개요는 이제 어떤 번호들을 이렇게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번호를 사용하여서 내용 간의 관계를 이제 좀 정확하고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게 하겠죠.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의 관계를 이렇게 정확히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부여가 설정되는데, 뭐 이런 유형 1이 있고 유형 2가 있습니다. 뭐 1의 유형은 이제 뭐 로마자, 그리고 이건 뭐 아라비아 숫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배치한 정도의 차이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서론은 큰 항목, 본론은 큰 항목, 결론은 큰 항목이에요. 그럼 서론이나 결론에는 이제 세부 항목이 없겠지만, 본론 같은 경우에는 세부 항목이 있을 거예요. 2-1 중항목이 있다면 2-2 중항목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 중항목 아래에 2-1-1이라고 하는 소항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에 또 2-1-2라고 하는 또 중항목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뭐 쪼개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글에 쓰는 분량에 따라서 이런 항목들이 조금 구분된다. 이런 것들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개의 유형 뼈대를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인체의 뼈대 그림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예, 정신이 저도 확 드네요. 예. 개의 유형은 글을 쓰는 사람의 어떤 전략에 따라서 이제 조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상의 속성을 중심으로 이제 공통점을 찾아서 서술하는 어떤 비교형 혹은 뭐 반대로 차이점을 중심으로 이제 화제의 특징을 찾으는 대조형들이 있겠죠. 뭐 두 나라를 비교한다든가 혹은 두 스포츠팀을 비교할 수도 있고 과거의 나와 이제 현재의 나를 이제 대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교 대조를 통해서 비슷한 점과 차이점을 부각시킬 때 사용하는 서술 방법이죠. 비교형, 대조형 이런 때는요. 이제 혹은 어떤 특정 사실을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할 때는 설명형, 뭐 서술형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서술형이라고 대체적으로 말하는데, 이제 항목을 이제 세분화하거나 혹은 뭐 어려운 내용을 차근차근 이제 풀어내는 어떤 방식들입니다. 또 이제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도 이렇게 뭐 개요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뭐 공간의 흐름에 따라서도 개요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험 실습을 뭐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주로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뭐 이렇게 개요를 작성하기도 하겠고요. 혹은 뭐 답사 보고서 뭐가 있죠? 기행문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수학여행 다녀와서 보고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공간에 따라서 이렇게 공간 이동 방식에 따라서 계율을 작성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계율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정해진 계율은 없습니다. 뭐 지금까지 설명한 여러 계율들이 있는데 뭐 이제 이후에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계율들을 작성할 텐데요.
뭐 아마 일반적인 개요들입니다. 이제 그래서 일반적인 개요만 이렇게 공식화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그 일반적인 개요를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다는 것을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개요를 제가 이야기하면 꼭 그 개요를 따라야 한다. 그 개요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넌 감점 잘못됐어. 이런 건 없습니다. 네, 글의 종류와 글쓴이의 어떤 서술 전략에 따라서 다양하고 어떤 창의적인 어떤 개요들이 작성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여러 개요를 이제 융합해서 작성할 수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비교형, 대조형을 융합해서 비교대조. 비교대조와 뭐 설명을 뭐 융합해서 비교대조 설명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융합이나 창의는 일단 어떤 개요의 기본 유형, 틀을 조금 숙지한 다음에 이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어떤 개요의 어떤 유형을 조금 익혀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남은 시간은 개요의 유형 틀들을 이렇게 제가 조금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숙지해 두었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개요를 직접 작성하게 되면 그것들을 변형하셔서 혹은 뭐 활용하셔서 아니면 뭐 있는 그대로 작성해도 됩니다. 그것들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 정보 제공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정보 제공형은 이제 뭐 아까 말했던 설명형이랑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말을 좀 바꿨어요. 같은 말이에요. 설명형과 정보 제공형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독립된 여러 어떤 내용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정보들을 제공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복잡한 연결 관계를 고려할 필요 없이 좀 손쉽게 구성하는 겁니다. 쭉 나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명형 혹은 뭐 나열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뭐 교과서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설명문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새로운 사람들에게 이 어떤 장치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어떤 설명서라든가 요럴 때 사용하는 글들이 이제 정보 제공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보 전달이 아주 빠르고 정확한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내용을 이제 구성할 때 효과적입니다. 모르는 내용들을 좀 이렇게 효과적으로 전면에 내세워서 배치할 필요성이 있겠죠. 이제 단점은 글의 내용이 좀 단조로워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흥미가 없어요. 눈에 쏙쏙 들어오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참신하고 유익한 정보들이 제공된다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겠죠. 그래서 정보 제공형. 제가 요즘에 새로운 기계들을 이렇게 좀 사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그 마이크인데요. 제가 지난 학기에는 마이크 없이 강의를 했더니만 뭐 녹음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댓글에다가 올려서 제가 그때 좀 상처를 받아가지고 하나 준비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모르니까 유튜버를 찾아보면 유튜버들이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유튜버들은 이것들을 좀 이렇게 참신한 정보들 유익하게 획기적으로 딱 짧게 해서 제공하는 유튜버들이 있는가 하면 쓸데없이 자질구레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그냥 길게 이렇게 제공하는 어떤 유튜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보 제공을 이렇게 어떤 개요를 작성할 때는 참신하고 유익한 정보를 아주 짤막하게 제시하면 아주 효과적이다라는 걸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보 제공형의 기본 개요 틀입니다. 뭐 기본 제공 틀인데요. 서로는 이제 큰 항목, 대항목이에요. 방향과 범위를 제시하는 대항목이겠고요. 본론은 이제 정보 제공은 그 종류와 특성들을 쭉 나열하는 거예요. 어떤 특성들이 있으며 말하는 부분, 뭐 그리고 포인터 부분 혹은 뭐 이렇게 커서로 움직이는 부분, 뭐 줄 부분, 뭐 전체적으로 배터리 들어가는 부분, 뭐 이렇게 뭐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쭉 구분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말을 집어넣는 거겠죠. 아주 쉬워요. 정보 제공 같은 경우엔 형태 자체가 쉽죠. 네, 정보 제공형 개요의 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근데 되게 글이 많죠, 문장이. 예. 사실 개요를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짜게 되면 글을 쓰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혹은 여러분들에게 뭔가 개요를 작성하라고 하면 이런 어떤 줄글들로, 이런 문장들로 여러분들이 개요를 작성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주제 문장부터 보도록 합시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도 지진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한다. 예, 우리나라도 알아야 된다.
주제 문장 되죠. 예, 주와 서술어 있겠고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유 제시했죠. 안전지대 아니죠. 우리나라도 뭐 정말 포항 지역에서 지진 나는 거 보면은 그렇게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제 문장에 맞추어서 이제 개요를 딴 거예요. 근데 개요를 작성하기 전에 이제 뭐 자료를 조사하기도 하고 그러겠죠.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어떻게 지진에 대처하는지에 대한 자료들을 조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지진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처 방법이라든가 자세가 없었으니까 그 일본의 모습들을 이제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쭉 제시를 해준 거예요. 그죠? 그 서론입니다. 대항목.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 상황, 범위 한정한 거예요. 우리나라. 결론부터 이야기할 거예요. 앞으로의 당부, 대항목,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제시들을 집어넣은 거겠죠. 중요한 건 본론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대처 방법과 우리의 자세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은 지진 대처를 위하여 평소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한다라고 하는 2-1 중앙목이 있고요. 이게 중앙목이에요. 그 다음에 2-2 중앙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지진 대처 방법들은 그래서 어떠어떠한 것이 있다 라고 한 다음에 괄호 1, 2, 3, 4, 5가 소항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피 장소를 알아두어야 된다. 낙하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공터나 운동장으로 대피해야 된다. 평상시 대비를 해야 한다. 마지막에 철저히 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항목들을 배치한 겁니다. 요것들이 한 단락 한 단락이 되는 거예요. 얘네가 한 단락 한 단락이 돼가지고 그다음에 총 5단락. 뭐 여기에 뭐 글이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요거 한 단락, 요거 한 단락 하면 아마 총 7단락 정도의 어떤 글이 완성되는 거예요. 7단락이면은 A4로 한 페이지에서 한 페이지 반 정도 될 거예요. 그럼 한 2,000자 정도 되는 분량의 글이 작성이 될 수 있다는 거겠죠. 예. 정보 제공형 글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예. 근데 이제 정보 제공형하고 나열형은요, 이제 좀 유사한 어떤 개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보를 제공할 때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항목화시켜서 쭉 나열하죠. 근데 얘네들 간의 어떤 뭐 원인과 결과의 관계라든가, 뭐 이유와 뭐 해결책의 관계라든가, 뭐 비판 뭐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정보 제공형은 나열되는 형태로 좀 작성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책에 따라서 이 정보 제공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혹은 나열형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교재는 나열형이라고 하는 것을 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 이제 한 66페이지를 보면 이제 나열형 개요와 관련돼서 읽어볼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글의 제목은 뭐 이 놀라운 세상이에요. 근데 이가 요 글자 알파벳 영어 대문자 이예요. 그래서 서론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뭐 국가나 개인이나 성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글자 이제 대문자 알파벳 2를 찾아 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알파벳 2로 시작되는 한국인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간단하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런 식으로 해서 총 본론이 5개 단락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하나 더 있어요. 6째 단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결론 단락도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열형은 좀 전에 정보 제공에서 봤듯이 굉장히 그 내용이 내용 전개가 단순합니다. 이렇게 어떤 첫째, 둘째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항목별로 그 어떤 중심 문장을 하나 적고 그 중심 문장을 부연 설명하는 부연 설명 문장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뭐 직접 여기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첫째, 이제 전자기술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렉트로닉스예요. 이제 한국인의 특징 중에서 한국인은 뭐 전자기술 어떤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데 전자기술의 영어가 이제 일렉트로닉스니까 이걸 가지고 와서 뭐 그 특징을 이야기한 거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왜 한국인이 전자기술 능력이 뛰어난지에 대해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요게 이제 중심 문장이 되는 거겠고 나머지 이 단락에서 요 부분들은 전부 다 중심 문장을 이제 부연 설명해주는 뒷받침 문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와 사회는 디지털 경제가 주도하고 있고 그 기반에는 전자기술이 깔려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정보화 사회, 디지털 사회죠. 그래서 한국은 이미 이제 반도체 강국일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과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세계적인 어떤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서 뭐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그대로 이제 외국에도 소개되는 것 같고요. 굉장히 뭐
뭐, 다른 나라에도 굉장히 그 플랫폼이 뭐 많이 발전했겠지만, 우리도 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뭐 기술적으로도 반도체라든가 전자 기술력도 뛰어난 것 같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에요. 그죠? 뭐,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지만, 혹시나 이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겠죠. 또, 근데 뭐, 둘째는 또 뭘까요? 둘째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오락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락에 이 알파벳 E를 갖고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한국인이 왜 오락이지? 라고 이제 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걸 뒤에서 이제,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뭐 중심 문장이 앞에 나오고 뒷받침 문장이 뒤에서 뭔가 부연 설명해 주는 거겠죠. 보자면, 이제, 신나게 놀면 활력이 생기고 창의력까지 좋아진다. 신나게 일하면 생산성은 최고조에 달하게 된다. 뭐든지 재미있게 할 수 있어야 성공하는 세상이다. 재미있는 뭐 인테리어 예를 드는 거예요. 뭐 재미있는 서비스, 재미있는 학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원래 한국인은 이제 오락성이 풍부한 민족인데 또 요즘은 에너지가 터져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뭐 한국 사람들이 어떤 시기가 되면 에너지가 막 분출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재는 좀 오래되긴 했지만, 아니, 요 지문은 오래된 거예요. 우리 교재는 2014년에 나온 교재인데, 2015년에 이제 출간됐죠. 근데, 요 지문은 거의 뭐 2000년 초반에 어떤 글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뭐 어떤 축제라든가 뭐 월드컵이라든가 이럴 때 굉장히 에너지가 터져나오는 모습에 대해서 진단하는 그런 글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오락성이 뛰어나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한국인들을 좀 규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그리고 한국에 대한 어떤 규정이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들 규정하는 게 뭐 이제 충전, 그래서 임파워먼트, 윤리, 이틱스, 훈련, 엑서사이즈 해서 한국인들은 이 알파벳 E자로 시작된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단순하게 이제 이런 것들을 그 특징들을 나열하고 있는 어떤 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열형들은요, 중요한 게 뭐 이렇게 좀 참신하게 이어줄 만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알파벳 E라고 하는 것, 요걸 가지고 이어준 거예요. 대등하게 이어준 거예요. 그죠? 대등하게 이것들을 참신하게 이어준 것. 요게 요 나열형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이런 게 없다면 약간 좀 진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 70페이지에 보면 사실 이제 뭐 스펙이라고 하는 것을 좀 나열한 게 있거든요. 근데 스펙의 종류와 특성을 쭉 나열했는데 그렇게 좀 참신하지는 않아요. 제가 좀 들려드리자면 뭐 스펙의 종류와 특성으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뭐가 있죠? 스펙의 종류와 특성으로 뭐 학점, 뭐 자격증, 봉사활동, 토익, 해외 경험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나열형으로서 그렇게 매력이 없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거, 이렇게도 규정할 수 있구나라고 이렇게 어떤 요소들을 추출해내는 것, 이게 나열형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조금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비판 주장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비판하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무언가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뉴스거리, 요즘 벌어지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비판할 게 있다면 비판하고 나의 어떤 새로운 주장들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쟁점들, 논란거리들이 있을 거예요. 관해서 기존의 견해를 비판하고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는 겁니다. 아니면 뭐 찬반할 수 있어요. 찬성하거나 혹은 뭐 반대하는 겁니다. 근데 찬성하거나 반대할 때 그 의견을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견해를 제시해야 됩니다. 예, 예, 그런 것들이 어떤 비판 주장형 글이에요. 그래서 가끔 제가 비판 주장형 글을 작성하라라고 하면 신문 사설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자신의 의견이 들어가야 돼요. 예, 자신의 어떤 생각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자신과 상반된 입장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어떤 글들입니다. 뭐 우리 어떤 교재는 뭐 웰빙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웰빙에 대해서 비판하고 뭐 로하스를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교재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강화함으로써 독자들을 설득하는 그런 어떤 글이겠고요. 뭐 신문의 논설 가능하겠고요. 또 논평 가능하겠고요. 어떤 무언가 주장하는 글들 다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는 타당한 근거들이 논리적으로 제시되어야 됩니다. 주장하고 근거 제시하고 이유 제시하는 것들, 요게 꼭 들어가야 돼요. 근거와
뭐 이유가 꼭 들어가면 그 자체로 논리적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예, 그런 형태로 무언가 글들이 마련되면 좋겠죠. 틀은 마찬가지로 서론, 본론, 결론, 방향, 범위 제시하고 본론에서 이제 비판하고 왜 이런 비판을 했는지 주장하고 왜 이런 주장을 했는지나 어떻게 주장한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어떤 자신이 내가 왜 이런 주장을 했는지 주제 문장들을 집어넣으면 될 겁니다. 예, 비판 주장형 개요 틀이고요. 개요 틀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구성된다는 걸 조금 여러분들이 익혀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주제가 이 글의 이 개요의 주제는 이제 스펙을 버려야 진정한 스펙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주제를 정해놓고 이제 개요를 작성한 거예요. 요 1이 서론에 해당하는 거겠고요. 요 2하고 3이 이제 본론에 해당하는 거겠고요. 4가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면서 동시에 주장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 글은 특히나 좀 비판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조금 있다가 볼 다른 어떤 글은 또 주장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글을 쓰는 사람에 따라서 뭐 이거를 좀 이렇게 비판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주장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스펙이라는 이름의 덫 그리고 스펙의 폭력성과 제로섬 게임 둘 다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죠? 둘 다 비판하고 맨 마지막에 어, 스펙은 개인의 질적 가치가 아니라 양적 가치를 부추기므로 진정한 스펙을 쌓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전문성을 살려야 한다. 이게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그죠? 예, 주장하는 부분. 그러니까 비판에 좀 더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론에서 스펙은 도구적 이성의 전형이다라고 해서 스펙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겠고요. 그렇다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비판의 날을 세워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펙이라는 이름의 스펙을 덫이라고 본 거예요. 덫 알죠? 뭐 동물, 뭐 이게 뭐 사냥할 때 뭐 이런 거 놓는 것들 덫이라고 하죠. 스펙이 왜 덫이냐면 인간을 도구화시키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근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예. 그럼 이게 주장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비판하는 핵심이 되는 거겠죠. 스펙은 덫이야라고 이제 비판하는데 그럼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왜 스펙이 덫이야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스펙은 인간을 도구화시켜라고 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게 이제 하나의 단락이 될 거예요. 또 스펙은 자격증, 여러 자격증들이 있죠. 그 자격증 안에다가 사람의 꿈을 가둬놓는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각자의 어떤 꿈들이 있을 텐데, 스펙을 쫓아가다 보니까 자기의 꿈을 버리고 남의 꿈을 쫓아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격증 안에 자신의 꿈을 가둬버리는 거겠죠. 희망과 또 미망 사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우리를 가둬놓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희망하는 게 있지만 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도달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지 못한 욕망이 이제 미망이겠죠. 그 사이에 우리를 가둬놓기 때문에 스펙은 덫이야. 세 가지 근거를 대면서 스펙이 덫이라는 어떤 비판을 하는 겁니다. 또 스펙은 폭력적이야. 폭력성을 띠고 있어. 스펙은 또 제로섬 게임이야. 라고 이제 비판을 합니다. 스펙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을 획일화시키고 있어. 뭐 하나의 가치, 뭐 자본주의라면 돈, 뭐 또 우리 한국이라면 뭐 경쟁과 뭐 학벌 이런 걸로 사람들을 획일화시키니까 어떤 폭력성이 있는 거야. 레드오션. 결과적으로 우리는 전망이 밝은 곳으로 향해 나가는 게 아니라 핍핍하다. 뭐 주가가 하락하고 아니면 경제가 이제 뭐 침몰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핍핍하다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야. 스펙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폭력적이야. 이런 식으로 근거를 대는 거겠죠. 또 뭐 스펙은 위너, 승자와 루저, 패자를 이제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그것을 굉장히 가속화시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스펙이 지니고 있는 폭력성 때문에 많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아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 라고 해서 근거를 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비판 1이에요. 스펙이라는 이름의 덫, 비판 1인데 그것에 대한 근거 세 가지가 제시된 거고요. 스펙의 폭력성과 제로섬 게임이 비판 2예요. 이 비판에 대한 근거 세 가지가 또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비판에 초점을 맞추어서 본론을 만들어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론 부분에서 무언가 스펙은 좋지 않으니까 그런 전문성을 살리는 스펙을 우리가 추구하자라는 식으로 해서 주장하는 게 마지막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충분히 비판 주장형 개요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 4주차 이제 2차 시를 정리하자면, 예, 4주차 2차 시의 핵심은, 이제 목표는, 내 글에 개요를 어떻게 활용, 적용할 것인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주차 2차 시의 내용들, 특히 이제 정보 제공형이라든가 비판 주장형 개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것을 내 자기소개서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면, 뭐 있을 것 같다면 여러분들은 목표에 도달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나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자기소개서를 쓰겠어. 그래서 난 무언가 나열하는 형태로 개요를 작성해 볼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목표에 도달한 겁니다. 아니면 과거의 나를 반성하고 이제 새로운 나로 거듭나겠어. 그렇다면 그건 비판적인 계율을 자기소개서에 적용한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다면 아마 이제 4주차 2차 시의 어떤 목표에 도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4주차 2차 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유창민 교수였습니다.